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020학년도 2학기 사회와 경제 3단 교수 김태수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지난 학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던 것처럼 이 수업은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개설됐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여러분 수업 진행했던 방식으로 15주 동안 전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중간 학기말 시험도 이제 온라인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제1강에 있는 것처럼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과목의 강의 안내와 참고문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업 한 학기 수업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다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 개념들이 안내가 되고 15주 동안 진행될 내용들이 다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과목의 강의 안내와 참고문헌만 소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사회와 경제. 여러분들이 이 과목 이름을 보고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하는 게 조금 분명하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회와 경제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개편을 이래 가지고 이 과목이 이제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까지는 공공경제학으로 개설됐던 과목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내용을 좀 더 좀 속차하게 평이하게 바꿔서 이제 사회와 경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경제학의 사회적 그 위상과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사회과학 중에 이제 한 분과이기 때문에 경제학이 어떤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일정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학이 이제 여타 사회과학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경제학은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법학이나 여타 사회과학과 다르게 좀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장 계량화나 이런 쪽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내용 그 이론적인 구조를 보면 가장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체결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이제 다른 사회과학과 다르게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여타 사회과학과의 그런 관련성, 어떤 맥락 같은 것이 그동안에는 사실 별로 중시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러나 특히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특히 공공의 영역과 이제 접합이 되면서 사실 경제학의 이런 사회적인 맥락, 그 위상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다시 말하면 경제학의 사회적 맥락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경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공현상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학 또는 이제 경제사회학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회경제학은 말 그대로 경제학 중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다루는 분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로 이제 후생경제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사회경제학 측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경제사회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학의 영역 중에서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그럼 어떤 거냐?
이 과목은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회경제학과 경제사회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이 과목은 사회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로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이제 관점이 주로 이제 좀 매크로하고 사회적이고 그 중에서도 공공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학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과목은 결국은 이 공공경제학과 이 재정학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논의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공공적인 그런 경제학에 관한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공공의 그 경제 양대 측면이 결국은 쉽게 말하면 나라 경제의 이제 수입과 지출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재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 살림이 이제 윤택해지려면 결국은 수입, 다시 말하면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된다라는 쪽에 이제 관점을 두었던 거죠. 재정학의 역사는 굉장히 긴 겁니다. 유럽으로 치면은 절대 왕정 시대 때 이렇게 말하는 그 관방학 시기 때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할까 해서 결국 세금을 걷는 쪽으로 이제 주로 치중이 됐던 것이 재정학 측면이라면 공공경제학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씀씀이를 아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걸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공공경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재정학이라면 공공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의 지출 측면을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까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미시경제학이고 재정학은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요 두 관점을 우리는 동시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 살림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 수입을 극대화, 조세 수입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 플러스 지출의 효율화, 어떻게 하면은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까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공공경제학과 재정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결국은 재정학도 공공경제에 관한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경제학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공경제학의 학문적인 경향을 보면은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일단은 일반 경제학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의 기초적인 용어, 개념, 그리고 기초적인 이론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 과목으로서 경제학 개론을 수강했거나 아니면 경영학과에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 원론을 수강했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그런 그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을 익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미리 공부를 했으면 이 수업을 듣는데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경제학에서 쓰는 개념과 이론들이 사실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다 사실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주입식으로 해서 그냥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암기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이 사실은 처음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런 경제 내용도 또 사실 중학교 때 경제에서 쓰는 예를 들면 뭐 한계효용 체감협칙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여러분들이 얘기됐던 거고 사실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모닝빵을 먹을 때 하나 먹을 때 그 효용과 두 개, 세 개를 계속 먹을 때 효용은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좀 보편적인 그런 지식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목을 듣는데 경제학을 미리 수강하지 않았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재정학을 이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기존 재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절대왕정 후기 두부시하게 됐던 관방학, 나라 살림, 왕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 바로 관방학이었는데, 그런 관방학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름만 재정학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나라 살림의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 수 있을까, 결국은 조세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된 것이 재정정책입니다. 조세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그 국민 경제에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하면 부양시킬까, 어떻게 하면 또 안정시킬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세를 포함해서 이자율이랄지 아니면 재정 지출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기를 조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정 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세 이론과 그런 재정 정책을 합쳐서 이제 재정학, 기존 재정학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기존 재정학이라면, 이제 최근에 와서는 미시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 살림의 지출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을까,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공경제학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이 과목은 결국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최적분배, 적정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림이 윤택하고 부강하고 그 안에서 각 구성적인 각 그 국민들의 삶의 질, 다시 말하면 뭐랄까요, 후생,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뭐 가계, 개인, 가계, 기업, 이런 각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분배가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규모별로 볼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영역별로 볼 때도 1차, 2차, 3차 산업 사이에 한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 누구도 불만이 없고, 그런 최적의 상태, 이걸 우리는 최적 분배, 적정 분배라고 합니다. 공공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최적 분배라고 하는 거죠. 시장 경제 원리를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정부가 적절히 이제 개입을 해서 적정 분배를 이제 바로 우리가 공공경제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적으로 볼 때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 조세, 우리가 말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출면에서 특히 지출 중에 중요한 게 사회보장이죠. 어떻게 하면 사회보장을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 어떻게 하면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를 안정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어느 쪽에 손해도 없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적정 분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적정 분배는 결국은 시장 원리를 이제 실현하는 거죠. 시장 원리를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뭐 규모의 경제랄지 하여튼 뭐 독점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위협적인 요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를 어떻게든 복원시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학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계획경제,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도 사회주의에서는 좀 강제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또 유도정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어쨌거나 그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에 준하게 그런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시장 원리를 완벽하게 복원을 하고 보존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공공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믹스죠. 이거는 라틴어에서 나온 히라브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스에서 웨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고,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학은 어떤 학문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자원이 제한된 상황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희소성의 차원이죠. 우리 말은 scarcity, 희소성.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재화들이 있지만 그 재화들 중에 이런 경제재가 있고 불경제재가 있고 비경제재가 있습니다. 경제재는 귀금속처럼 정말 유용한 그런 것을 우리는 경제적 재화다, 경제재라고 하고, 불경제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재화가 있습니다.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뭐 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걸 우리는 준경제재다 이렇게 말하고, 비경제재는 뭐예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겁니다. 부채,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비경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재를 원하죠. 귀금속이나 그 다음에 뭐 건강이나 뭐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경제재라고 부르는데, 이 경제재나 또는 일부 그 불경제재는 우리 주위에 보면 항상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귀금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깨끗한 공기와 물도 한때는 무궁무진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경제재는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죠. 희소성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희소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출발 지점은 바로 희소성이에요. 우리 주위에 경제재가 무궁무진하다면, 귀금속이, 다이아몬드가, 깨끗한 물과 인간의 건강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면 우리는 최소의 비용, 뭐 최대의 이익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경제성이 나온다. 이렇게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입니다. 모든 경제재는 희소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여기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제학은 바로 이런 재화를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분배, 소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중에서 이제 권력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학문을 정치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역할과 지위, 이런 쪽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을 이제 사회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규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을 법학이라고 하잖아요. 경제학은 가치, 화폐 가치,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도 재화, 용역, 그것의 넓은 의미의 생산, 다시 말하면 분배와 소비를 포함하는 이런 데다 관점을 주는 사회과학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을 구분해 본다면 실정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이 있습니다. 실정경제학은 말 그대로 이제 현실을 보는 거죠. 미시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경제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시장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것이 실증경제학입니다. 규범경제학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공공경제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특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누구도 불만이 없고 최적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학이고 후생경제학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규범경제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경제학은 주로 이제 근대경제학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제 고전파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경제학, 그 다음에 공급경제학, 그 다음에 뭐 공공선택이론, 뭐 이런 종류를 우리는 이제 주류경제학이라고 그러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제 근대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주류 경제학은 이제 칼막스 쪽에서 접근하는 쪽입니다. 칼막스 쪽에서 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계획 경제로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면목, 측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들이 비주류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회 현상 가운데 특히 경제 현상, 경제 측면에 대한 과학적 접근입니다. 여러 사회 측면 가운데 뭐 권력이랄지 관계랄지 뭐 규범이랄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오로지 화폐 가치, 경제 측면만 이제 보는 것이 경제학이고, 그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치 측면을 말합니다. 가치, value, value라는 거죠. value라는 말은 이제 또 virtue, 덕이 된다, 보탬이 된다, utility, 효용이 된다, 효용, 그러니까 satisfaction, 만족을 준다, ideal,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를 주로 이제 보는 것이 경제학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학이 권력을 보고 사회학이 관계를 본다면 바로 경제학은 가치만 본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만 본다는 거죠. 사회과학 중에서 경제학은 가장 진보된 영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량화가 굉장히 용이하고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법학에서는 뭐랄까 체계적인 과학적인 그런 학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량화에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경제학은 상당히 이 가치를 화폐 가치라고 하는 계량화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진보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은 이 계량화를 토대로 해서 상관관계를 따집니다. 코릴레이션,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과 그다음에 그 가격과 거래량 이런 거, 상관관계, 그다음에 이자율과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걸 따져가지고 굉장히 다시 말하면 이자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상당히 관계가 있더라.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서로 상관관계는 있더라는 거죠. 이자율 때문에 실업률에 영향을 받는지 실업률 때문에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으나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경제학에서 보는 상관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도 상관관계를 상당히 보죠. 특히 이제 박사 논문,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상관관계 분석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위 논문을 많이 쓰긴 하지만 경제학은 이 상관관계가 너무나 당연시 돼 있어요. 소비량과 효용과의 관계, 뭐 항효용 최하의 법칙,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상관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신고정 경제학 시대에 와서 계량 경제학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수업 시간에 나올 겁니다. 고정 경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토마스 멜더스와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와 그 다음에 데이비드 카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경제학을 시작하면서 신고정 이제 고정 경제학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급의 측면을 봐서 그 당시에는 그냥 가치만 봤던 것이죠. 왜 뭐 손목시계가 벽시계보다 크기는 작지만 왜 비싸냐 이런 거, 왜 비싸냐, 그 다음에 의자가 왜 탁자보다 왜 비싸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노동과 시설을 얘기하고 결국은 노동량의 차이가 있어서 더 비싼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던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은연중에 생산을 해놓고 공급을 하기만 하면 이제 언젠가 팔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공급 측면만 보던 시대가 바로 고정 경제학 시대였다면, 신고정 경제학 시대 때 와서는 이제 비로소 효용이라고 하는 거 봤잖아요.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이 연보다 귀하긴 하지만 가치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수요자에 따라서는 그 효용 필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은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재화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화폐 가치,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급,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라고 하는 효용,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 바로 신고정 경제학이어서, 비로소 신고정 경제학 시대 때 와서 비로소 수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수요 공급 곡선이 만들어진 거죠. 고정 경제학 시대 때는 공급 곡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고정 경제학에 와서는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수요 공급 곡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고정 경제학 시대에 와서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면서 드디어 소비량과 효용과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어느 지점에 가면 효용이 증가하다가 끊기더라. 한계 효용 차이 법칙이 나왔던 거고, 그 한계 개념에서 우리는 기울기 개념이 나와서 사실 미분 개념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총 효용에서는 그 면적만큼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은 적분 개념이 나왔던 거죠. 미분, 적분 이런, 그러니까 총, 한계, 순 이런 개념들이 생기면서 비로소 이제 신고정 경제학이 비로소 계량 경제학의 문을 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고정 경제학을 높이 평가하는 게 바로 한계 효용 학파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주장 내용을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응용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 한계 효용만 체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한계 노동 생산성도 체감하고, 한계 생산성도 체감하고, 한계 이윤도 체감하고, 계속 한계는 체감하니까 이게 무한한 연역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효용 곡선을 통해서 거기서 미적분 개념을 도입을 하고 해서 계량 경제학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 점에서 있어서 이 신고정 경제학이 경제학을 굉장히 진보된 사회과학으로 높여줬다. 또 이 사람들이 중시했던 바로 효용의 기초를 두고, 그럼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할까? 이러다 보니까 후생 경제학이라고 하는, 웰페어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영역을 다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 신고정 경제학은 막대한 경제학에서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케인즈도 기여를 했고, 공급 경제학도 기여를 했고, 고정 경제학도 경제학의 문을 처음 열어줬기 때문에 기여를 한 건 맞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영역이 어디냐, 어느 학파가 가장 큰 기여를 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단연 신고정인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정 경제학은 또 학자도 많아요. 신고정 경제학, 고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와 토마스 멜더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케인즈야 당연히 케인즈고, 그 다음 고정 경제학도, 공급 경제학도 몇 사람 안 되지만 사실은 신고정 경제학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진보된 사회과학이 됐다는 거죠. 자,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한번 보면은, 경제학이 등장한 그 시기를 보면 산업혁명 직후입니다. 산업혁명 직후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풍요의 측면과 위기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생활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됐죠. 그전에는 정말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이제 대량 생산의 그 혜택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빈부의 격차가 있긴 했지만, 드디어 풍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맛보게 된 그런 시대가 바로 산업혁명 직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풍요의 측면과 함께 또 위기의 측면이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늘어난 생산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구가 급증을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증을 하고,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면 인류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멜더스였습니다. 반면에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그나마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니까 가치 측면에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는 아주 한계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금이 연보다 비싸고, 무슨 손목시계가 벽시계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면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비로소 이제 아담 스미스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자, 금이 은보다 왜 비싸냐, 의자가 탁자보다 왜 비싸냐, 그것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러면 뭐가 가치에 영향을 주냐,
결국은 노동 생산성이다. 노동 가치를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사실 가치론, 그 다음에 노동 가치설, 그 다음에 국가의 국부론 이런 얘기를 이제 아담 스미스가 드디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뒤를 이어서 뭐 지대론, 또 얘기를 했던 사람이 또 레이비 리카도고, 이렇게 해서 고전경제학은 바로 풍요로 왔기 때문에 고전경제학이 등장한 것이었고, 반면에 또 토마스 멜더스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의 위기를 인류의 그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위기로 인해서 고전경제학이 생겼던 거예요. 이것은 단지 경제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크게 두 흐름을 본다면 고전 철학과 이제 근대 철학이 있습니다. 고전 철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철학을 시작한 것은 풍요로웠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는 기후도 온화하고 농업 작물도 잘 되고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반면에 독일 사람들은 독일은 우리 알다시피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북극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토지도 척박하고, 그 다음에 밤이 길어서 또 일조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농업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긴 밤 시간에 모여 앉아서 자기들이 이제 담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념론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근대 철학이 싹이 텄던 거죠. 그래서 철학도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풍요로부터도 이제 고전 철학이 싹이 텄다면 근대 철학은 바로 위기로부터 싹이 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볼 때 모든 학문이에요. 경제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오늘날 지금 뭐 자연과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제사상사, 그 다음에 경제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학이 발전된 이 계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학은 굉장히 이제 화폐 가치를 계량화해서 따지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실용성이 많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실생활에 굉장히 보탬이 돼요. 그리고 경제학을 한 번 더 응용한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실용성,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돈 버는데 보탬이 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철학이나 사회학 같은 경우는 바로 학문적인 실용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응용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경제학은 바로 돈을 벌 수 있고 생산을 늘릴 수 있고 하는데 바로 즉답을 주는 학문이다 보니까 실용성도 있으면서 또 학문적으로 또 오묘하고 또 정치하고 또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경제학은 계속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300년 동안 계속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로 미시경제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단위가 어떻게 하면 각 기업, 어떻게 하면 가게가,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낼까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생산을 효율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테일러가 이제 과학적 관리법으로 그 노무 조직 관리에 이제 기본을 제공함으로 해갖고 우리가 말하는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헨리 포드가 또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분업에 의해서 이제 고도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이 결합이 됨으로써 인사 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 이쪽이 이제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영학이 이제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경기 순환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대공황이 오고 이다 보니까 그런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이제 케인즈 경제학을 제시했던 겁니다. 총 수요를 조작함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틀을 제시를 했고 그걸 응용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재정학과 공공경제학과 이제 재무행정학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학이 이제 국제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경제학이 계속 성장 국면에 있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와 경제 강의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참고문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볼 것 같으면 크게 이제 네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맨 먼저가 이제 경제 이론이라고 해서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나온 것처럼 경제 사상사입니다. 고전 경제학이 다시 말하면 경제학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신고전 경제학으로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그 다음에 케인즈 경제학으로, 그 다음에 공급 경제학으로, 그 다음에 여타 경제 사상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경제 사상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경제사입니다. 이거는 경제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 왕조 중심으로 보지 않고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고조선, 무슨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시대 이런 그 왕조 중심으로 보지 않고 경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할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전에 간해공업 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경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사나 한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주로 정치사 또 문화사 입장에서 주로 왕조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왔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어떤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방식이 어떻게 옛날 뭐 노예제냐 아니면 무슨 뭐 봉건제냐 아니면 자본주의냐 아니면 뭐 세계화냐 이런 식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게 바로 경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 경제 이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영역이 바로 이제 미시, 거시, 국제죠. 미시는 이제 말 그대로 좁은 눈으로, 거시는 넓은 눈으로, 국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자, 미시 경제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가장 기초되는 것은 이제 가정 경제죠. 개인의 경제 생활, 그 다음에 가게에서 가게 수입, 가게 지출 이런 그 가정 경제학입니다. 이런 가정 경제학을 이제 그에 관한 것이 가정학이라고 그래갖고 또 이제 한 영역이 또 있어요. 가정학. 그것도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경제학이 있습니다. 기업 경제학은 이제 한 기업 단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 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기업 경제학입니다. 그런 기업 경제학은 이제 최근에 와서 경영학 쪽으로 더 이제 분화되고 발전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그래야 되다 보니까 시장 경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은 이제 거시 경제라고 부르는데, 거시 경제는 이제 국민 경제 차원에서 국민 경제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 소득 입장에서 국민들의 수입과 지출, 총 수요와 총 공급, 뭐 그 다음에 물가와 뭐 이자율, 하여튼 뭐 실업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국민소득 이론이거든요. 여기 기초해서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총 수요에 어떻게 하면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기를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이고, 또 하나는 화폐 금융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물 경제 대응해서 화폐 금융 차원에서 재정 차원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 경제 정책은
케인즈 경제학 이외에도 또 이제 공급 경제학이라고 하는 또 한 흐름이 있어가지고 경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총 수요를 가지고 총 수요를 조절해서도 경기를 조절할 수가 있지만 총 공급을 통해서도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공급 경제학이잖아요. 하여튼 뭐 케인즈 경제학이든 공급 경제학이든 어떤 어느 쪽을 쓰든 하여튼 침체된 경제를 부양한다든지 아니면 과열된 경제를 이제 안정시키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거시 경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국제 경제는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 수출입, 그다음에 국제 수지 환율, 요것은 이제 화폐 금융 측면에서 또 국제 경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제 원론이 구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주계자는 바로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 현대 재정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두 분이 이제 저자인데, 공저자인데, 이 원윤희 교수는 이제 시립대 총장을 지냈죠. 재작년까지 서울시립대 총장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주계자로 이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공공경제학과 재정학 그 분야의 참고문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공공경제학들입니다. 쭉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정책에 관한 책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에 관한 책들을 또 한 세 권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학에 관한 것을 또 한 5가지, 5권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재정학입니다. 하여튼 이런 참고문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주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15주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한번 내용을 한번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의 안내와 참고문헌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경제학의 학문적인 의의, 공공경제학이 어떤 학문이냐, 사회학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문이냐를 이제 한 주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경제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이 과목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공공지혜론과 공공선택론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진공 상태에서 다른 사회과학과 좀 전련된 상태에서 연구가 되어 왔는데 70년대 중반에 오면서 비로소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때 나온 것이 이제 공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 등장했고, 또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한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5주에는 이 과목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아까 얘기했듯이 적정분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적분배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기초론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첫째로 사회보장제도를 보고, 두 번째로 정보지출 예산제도를 보고, 세 번째로 비용 편익 분석을 공부를 해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지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출 측면.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이제 8주에 중간시험 한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10주와 11주는 이제 조세입니다. 수입 측면입니다.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조세의 기초론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조세론을 보고, 여기 이제 수입 측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주 차에는 이제 케인즈 경제학에서 보는 이제 거시 재정이론들을 좀 보고, 그다음 13주는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과열된 경제를 가라앉히는 안정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는 또 이제 성장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재정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지방재정이라는 거죠. 지방자치의 재정적 측면입니다. 지방자치가 지금도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욱더 지방자치는 이제 갈 길이 아직도 멀죠.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분야를 우리가 마지막 주로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볼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 보면 이제 저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교과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바른 생활을 속에 이제 공공경제, 경제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면 이제 사회과목 안에 공공경제가 조금 들어가 있고, 중학교 들어오면 이제 드디어 사회과목이라고 그래서 여기 또 경제를 일부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이 역시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에서는 탐구 영역에 와서 사탐 영역에 와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중도 교육 과정에서 본 공공경제학 유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와서는 좀 또 어떻게 더 심화가 돼야 되겠잖아요. 대학에 오면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큰 틀을 이제 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사회과학 인문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사회과학 인문을 여러분 들은 사람들은 사회과학 인문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게 뭐였어요? 과학사를 공부했죠. 사회과학 일반 과학사와 사회과학 역사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과학철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그 체계를 지난 사회과학 인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회과학 안에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을 응용시킨 학문이 이제 행정학이죠. 그래서 우리 과목으로는 정치학, 행정학 개론이 있고 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대학에 와서 배우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교양으로서 경제학개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전공선택으로서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와 경제에서 공공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경영학과에서 재정학을 또 가끔 개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개설됐던 세계화 국제기구라는 과목, 국제사회의 이해, 이런 식으로 개설이 됐었죠. 그 다음에 경영학계로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 하는 거고, 경제에 관한 내용들은 크게 지금 보면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경제학에서 쓰는 개념들, 주요 용어, 경제학의 전제, 경제학의 인접 영역, 경제학의 체제, 경제체제,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그 다음에 경제주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가계, 기업, 국민경제,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주체죠. 그 다음에 시장경제라고 그래서 수요공고의 법칙, 시장의 기능, 공공재와 시장실패, 정부실패, 여기 이제 시장경제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에 와서는 주체별로 가정경제학, 기업경제학, 공공경제학, 이렇게 미시거든요. 거시경제는 국민경제, 금융통화, 경기순환, 인플레, 재정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국제경제가 무역이론, 자유무역의 추세, 국제수지와 환율, 한국경제 위상,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의 내용은 크게 이런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에 든 것이 사회학, 그 다음에 역사가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그 다음에 지리학, 인문지리, 자연지리, 그 다음에 윤리철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경제학이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은 아까 이제 공공경제학에 관련된 참고문을 소개했는데, 거기서 소개 안 된 내용들은 이제 크게 5분야 나누어서 이렇게 일단 개론 분야잖아요. 개론 분야 주요 참고문을 이렇게 지금 4권을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책이든 좋습니다. 내가 경제학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니면 내가 경제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세무사나 뭐 공인회계사 준비해보고자 한다, 아니면 어쨌거나 경제학을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자 한다, 공무원 시험, 아니면 행정고시, 내가 뭐든지 해보나,
경제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요 중에 책을 하나 사면 돼요. 가장 포괄적인 책은 맨 위에 있는 책. 이 책이 포괄적입니다. 이 책 본서가 한 권이 있고, 또 그 문제 풀이집이 또 한 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이번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경영학과에 이제 경제학 원론이라는 전공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걸 같이 듣고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경제, 이제 국제경제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 그 다음 화폐금융, 화금, 여기 이제 하나씩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볼 것이 경제 이론 분야입니다. 경제 이론 분야. 지금 여기 소개된 공공사회과학 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사회이해라는 과목에서 그 주교재가 되겠는데, 하여튼 이 책에 그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 책 그 내용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 사회과학의 지난 학기 사회과학 입문에서 썼던 주교재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상 얘기들, 경제사상 거들입니다. 51명의 경제학자, 가장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고정경제학자, 마르크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비주류 경제학자, 하이에크라고 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약 51명의 경제학자의 사상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해하는 경제사상, 그 다음에 또 경제사가 있어요. 아까 경제사는 정치사와 다르게 그 왕조 중심이 아니라 주요 생산 방식이랄지 뭐 소득 분배 상황이랄지 시장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게 바로 이제 경제사라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볼 책이 많죠. 이렇게 세계 경제사까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 책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골라서 읽어보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상당히 유익하고 그 다음에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심오하게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2주차 이제 진도를 나가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주교재를 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업 내용 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록 지금 PPT 이 화면을 올릴 겁니다. 그걸 잘 내려서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습을 좀 잘 해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걸 잘 정리도 하지만 다음 주에 이 공공경제학 학문적인 요 내용을 좀 책을 통해서 좀 예습을 해서 수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요 수업 그 강의 계획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주교재를 다 이제 끝내가지고 여러분들 공공경제학과 이제 재정학을 이제 공부를 다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재정학 시험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시험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7급 경제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급의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5급의 행정고시에 경제학도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재가 쉽지 않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충실히 따라서 공부를 해주면 상당히 좀 공부하는 중에는 힘들긴 하겠지만 보람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